아프리카 새벽의 희미한 먼지 속에서 숨결과 본능이 하나가 되는 곳에서는 오직 하나의 법칙, 즉 생존을 위한 공간만이 남습니다. 첫 햇살이 안개를 뚫고 고대 땅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대본 없는 연극이 펼쳐집니다. 매일이 새로운 막입니다. 황혼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일 때 또 다른 조용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증오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며 굴 속에서 기다리는 굶주린 잎들을 위한 것이고 혈통의 연속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시선은 말 없는 도전이며 메마른 땅 위의 모든 발걸음은 죽음과의 도박입니다. 광활한 평원에서 바람이 울부짖을 때 밤비 후에 젖은 흙 냄새나 마른 풀의 씁쓸한 냄새를 실어 나르며 자연은 위대한 연대기 속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갑니다. 원시적인 힘과 길들일 수 없는 본능에 대한 장을 말입니다. 사자와 하이에나 간의 치열하고 수천 년간 이어진 전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프리카 초원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웅장한 생태계이자 거대한 무대이며 모든 풀잎, 물방울, 생명체가 삶과 죽음의 복잡한 교향곡 속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초원은 수백만 년 전 비옥한 화산재층으로 형성되었으며 묵묵히 서 있는 파수꾼처럼 우뚝 솟은 고대 바오밥 나무들이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이 바오밥 나무들은 건기를 버티기 위해 물로 가득 찬 부풀어 오른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넓게 펼쳐진 잎으로 희귀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외로운 아카시아 나무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풍경은 풀밭 한가운데 솟아오른 고대 화강감 바위섬인 코피에스에 의해 깨지며 이는 포식자들에게 전략적인 관측 지점을 제공합니다. 이 풍경은 웅장하면서도 도전적입니다. 맹렬한 태양 아래 줄어드는 귀중한 물웅덩이는 생명줄이자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수천의 생명체를 사방에서 끌어모으며 포식자와 먹잇감이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는 긴장감 넘치는 모임을 만들어냅니다. 우기는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져와 건조한 땅을 단 며칠 만에 푸른 카펫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러나 건기는 초원을 혹독한 생존의 투기장으로 바꿉니다. 이곳에서는 먼지, 온도, 자원 부족이 모든 생명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6살 암사자 니아는 세렝게티 무리의 영혼이자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힘과 경험의 정점에 있는 니아는 온 가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리는 다른 암사자들, 아직 성숙하지 않은 몇몇 어린 수사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새끼 사자들을 포함한 12마리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천 세대에 걸친 생존 투쟁을 통해 단련된 복잡한 사회 조직입니다. 니아의 힘은 울퉁불퉁한 근육이나 60-50 PSI와의 치악력을 낼 수 있는 튼튼한 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지혜, 먹이와 적을 꿰뚫어 보는 능력, 어머니이자 리더로서의 조용한 희생 속에 있습니다. 사자 몸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완벽한 진화의 증거입니다. 뒤쪽으로 향하는 케라틴으로 된 뾰족한 돌기인 유두파필레로 덮인 그들의 혀는 뼈에서 마지막 남은 음식 조각까지 발라내는 효율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털을 손질하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완벽한 빗이며 서로 핥아주는 행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8km까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들의 포효는 단순한 영역 선언일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리 구성원들을 모으는 복잡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권력과 위험의 망토를 두른 왕이라면 하이에나는 바로 왕좌에 도전하는 자입니다. 순수한 근육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지능, 지구력, 그리고 무시무시한 단결력으로 도전하는 끈질긴 도전자입니다. 흔히 남은 것만 주워 먹는 것, 많은 청소부 동물로 오해받지만 점박이 하이에나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이에나는 먹이의 60%에서 95%를 직접 사냥합니다. 하이에나는 암컷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정교하고 복잡한 목의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 하이에나의 지배력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미 뱃속에서
암컷 태아는 엄청난 양의 테스토스테론 원력의 호르몬에 노출되어 태어날 때부터 수컷 형제들보다 더 크고 근육질이며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이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은 또한 암컷에게서 음경과 유사한 외부 생식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다른 어떤 포유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자와디는 5마리 이상의 전박이 하이에나 무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녀는 리아의 위엄있고 왕족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신 냉철한 계산력과 실용적인 잔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와디의 무리는 각 개체가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엄격한 사회 계층 시스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녀는 치타처럼 폭발적인 속도로 사냥하거나 사자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끈기입니다. 무리는 시속 37마일, 60km의 꾸준한 속도로 영양을 수마일 동안 추격하여 먹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움직이며 복잡한 일련의 울부짖음, 으르렁거림, 낄낄거리는 소리를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각 하이에나는 음성 지문처럼 독특한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하이에나들에게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순식간에 덤불의 침묵 속에서 무리 전체가 나타나 조용하고 조직적인 폭력의 파도처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건기에는 먹이가 부족해지면 자와디는 무리를 이끌고 수십 마일을 이동하여 썩은 고기를 찾습니다. 뼈, 가죽, 뿔을 소화하는 능력 덕분에 그들은 다른 포식자들이 남긴 먹이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을 생존의 챔피언으로 만듭니다. 니아와 자와디 사이의 전쟁은 단순한 개별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지혜, 권력과 전략의 복잡한 춤이었습니다. 이 숙명적인 경쟁의 핵심은 중첩되는 먹이원에 있었습니다. 니아 무리가 쓰러뜨린 얼룩말 한 마리 한 마리는 자와디 무리로부터 빼앗긴 식사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여왕의 성공은 다른 여왕의 식탁에서 직접적인 강탈이었습니다. 모든 조우는 그들의 전략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니아는 먹이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인 힘과 암사자들의 협력에 의존했습니다. 자와디는 수적 우세, 민첩성, 그리고 교란, 협력 능력을 사용하여 먹이를 강탈했습니다. 보츠와나의 초베 국립공원에서는 압도적인 수의 자와디 무리가 홀로 있는 사자들을 그들의 먹이로부터 자주 쫓아내는 사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니아 무리가 완전히 나타나면 9마일 8km 떨어진 곳에서도 울려 퍼지는 포효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날카로운 발톱들이 휘둘러지며 하이에나 무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의 포효는 강력한 영역 주장 도구이지만 동시에 계산된 대가이기도 합니다. 온 힘을 다해 포효하는 것은 성대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말 필요할 때만 감수하는 위험입니다. 이 싸움은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니아, 사자 여왕은 질서를 대표하고 위에서 아래로의 통제를 상징하며 초식동물 개체군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자와디, 하이에나, 여왕은 적응력, 기회, 그리고 회복력을 상징하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남은 것들을 청소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경쟁은 비록 잔혹하지만 초원의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더 크고 보이지 않으며 포괄적인 위협이 두 여왕과 그들의 왕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 변화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영향입니다. 기후 변화는 놀라운 속도로 초원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건기를 연장시켰고 수온을 고갈시켰으며 웅장했던 강들을 자갈만 남은 마른 가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2024년 연구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자와 하이에나 사이에 폭력적인 대치 상황이 45% 증가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점점 커지는 절망감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활동은 더욱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역사적인 초원지대
약 75%가 농업 또는 주거 지역으로 전환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무자비하게 축소시켰습니다. 사자와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아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수 또는 예방을 위해 인간에게 살해된 사자의 수는 지난 5년 동안에만 10% 증가했습니다. 해충으로 간주되는 하이에나 또한 비슷한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렝게티와 같은 보호구역은 확장되었습니다. 한때 파괴의 도구였던 기술은 이제 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GPS 목걸이는 사자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AI 카메라는 사자가 주거 지역에 접근할 때 자동으로 인식하고 경고하여 갈등을 예측하고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케냐에서는 라이언 가디언즈 라이언 가디언스와 같은 혁신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마사이족 전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한때 사자 사냥꾼이었던 이들을 가장 헌신적인 사자 보호자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대 전장에서 새로운 세력이 개입하고 있는데 발톱이나 송곳니가 아니라 지혜와 협력을 통해서입니다. 분쟁 핫스팟을 예측하는 기술은 지난 3년간 시범 지역에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부정적인 조우를 30% 감소시켰습니다. 라이온 가디언스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보호구역에서 살해되는 사자의 수를 90%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케냐 암보셀리의 사자 개체군은 2007년 단 11마리에서 2023년 200마리 이상으로 증가하며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생태계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은 집단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초원은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사자 여왕부터 청소부 하이엔에 이르기까지 각종은 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건조한 땅에 위치한 1916년에 설립된 크루거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광활하고 오래된 보존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거의 2000전 헥타르에 걸쳐 펼쳐진 이 공원은 147종 이상의 포유류, 500종의 조류, 그리고 수천 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건기가 찾아오면 이 풍부한 생물 다양성은 양날의 검이 됩니다. 땅은 메마르고 풀과 나무는 시들어 누렇게 변합니다. 임시가을은 사라지고 올리펀치 강과 크로커다일 강과 같은 몇몇 영구적인 강만이 마지막 생명줄로 남아 생명과 죽음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공기는 흙먼지와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차지만 동시에 생명의 진정한 본질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짧지만 극적인 2주가 시작됩니다. 최대 50파운드, 150kg에 달하는 푸른 누형은 남아있는 희귀한 신선한 풀밭을 찾아 수백 마일에 달하는 여정을 이끌고 갑니다. 그들의 몸은 영양분이 부족한 마른 풀도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긴 여정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번식 주기는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새끼들은 우기 초에 일제히 태어나 포식자 압도, 전략으로 포식자들을 압도하며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장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동하는 평원 얼룩말은 뛰어난 시력을 활용하여 멀리서 포식자를 감지하며 효과적인 조기 경보 동맹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초원의 집단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각 종은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룩말은 키가 크고 거친 풀을 먹고 누형은 그 뒤를 따라 더 짧고 부드러운 풀을 먹는데 이는 자원 분배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기린들은 숲과 강가 쪽으로 이동합니다. 6피트가 넘는 긴 목거에 2미터로 그들은 다른 종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나무잎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나무잎에서 수분을 얻어 물을 마시지 않고도 며칠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실 때 그들의 키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몸을 굽히고 앞다리를 벌리는 자세는 그들의 균형을 잃게 하고 쉽게 매복 공격을 받게 합니다. 킬류섬 500파운드, 7kg에 달하는 온순한 거인인 아프리카 코끼리들도 나란히 이동합니다.
그들은 항상 물을 찾을 곳을 알고 있으며 나이든 암컷 우두머리의 비범한 기억력에 의해 안내됩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지식의 보고입니다. 지표면에 물웅덩이가 마르면 코끼리들은 상아를 사용하여 마른 강바닥을 파내려가 지하수를 찾고 수많은 다른 종들에게 생존의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바로 생태계의 엔지니어입니다. 어린 나무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나무를 쓰러뜨리고 덤불을 가로지르는 길을 만듭니다. 위험은 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신술의 대가인 표범은 나무 위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성공적인 사냥 후 먹잇감은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약탈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높은 나무까지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표범 한 마리는 자신의 몸무게의 2배나 되는 사체를 나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엄청난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속도의 정수인 치타 또한 홀로 사냥합니다. 시속 75마일, 120km의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짧은 몇 초 동안만 가능합니다. 유연한 척추와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발톱은 뛰어난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속도는 생사를 건 도박입니다. 실패한 추격은 그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으며 더 큰 포식자들에게 취약하게 만듭니다. 고속 사냥 후 그들의 처는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휴식하고 회복하도록 강요하여 방금 잡은 먹잇감을 빼앗기기 쉽게 만듭니다. 땅 바로 아래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뱀 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종인 퍼프 에더가 모래나 마른 잎 속에 숨어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독은 심각한 부기와 조직 괴사를 유발합니다. 남아있는 강들의 흙탕물 속에서는 살아있는 동물들 중 가장 강력한 5000 psi 이상의 무는 힘을 가진 나일 악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물이 마르면서 그들은 깊은 강 구간에 모여 감히 물을 마시러 오는 어떤 동물이라도 매복합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고대 포식자이며 공룡 시대의 살아있는 유물로서 생명의 끈기에 대한 상기입니다. 사회적 사냥꾼인 사자무리는 이 땅의 왕입니다. 수컷 한 마리는 500파운드 225kg에 육박할 수 있으며 두꺼운 갈기는 성숙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영토 분쟁 전투에서 목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도 합니다. 암사자는 주요 사냥꾼이며 물소나 기린과 같은 큰 먹이를 쓰러뜨리기 위해 조화롭게 협력합니다. 크루거의 건기는 물웅덩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냥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크루거의 사자들은 점점 증가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인팍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서식지 손실과 인간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18년 동안 공원 북부의 개체 수가 63%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그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더 위험한 먹이를 사냥하며 더 높은 사상률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기인 10월부터 4월까지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초원은 누런색에서 생기 넘치는 푸른색으로 변모합니다. 웅덩이들은 다시 가득 차오릅니다. 최대 2,000파운드 900kg에 달하는 케이프 물소는 움직이는 검은 요새처럼 나타납니다. 새끼 물소들이 태어나 무리 전체에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자들은 물소들이 물을 마시는 강 근처에서 자주 잠복하지만 물소 무리를 공격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도박입니다. 물소는 또한 소결핵의 숙주이기도 하며 이는 포식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강은 또한 하마의 영역입니다. 낮에는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물속에 몸을 담그고 밤에는 육지로 올라와 풀을 뜯습니다. 그들의 온순해 보이는 외모는 숨겨진 힘과 예측할 수 없는 분노를 감추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다른 어떤 대형 포유류보다 더 많은 인간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우기는 코뿔소 종에게도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흰 코뿔소는 더 크고 온순하며 초식 동물입니다. 검은 코뿔소는 더 작고 고독하며 공격적이고 나무잎을 먹는 동물입니다. 둘 다 번식 주기를 우기의 풍요로움과 연결합니다. 하지만 뿔 밀렵은 여전히 지속적인 부담입니다. K9 부대, 드론 정보 작전을 포함한 강력한 밀렵 방지 노력 덕분에 크루거에서 살해된 코뿔소의 수는 크게 감소하여 2023년에는 124마리로 줄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효과적인 한 가지 조치는 밀렵꾼들에게 그 가치를 낮추기 위해 코뿔소 뿔을 안전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고통스러운 개입이지만 한 종을 멸종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절박한 싸움에서 절박한 선택입니다. 우기는 새로운 생명이 폭발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임팔라 영양은 포식자를 압도하기 위해 일제히 새끼를 낳습니다. 차크마 개코 원숭이와 버빗 원숭이도 풍부한 먹이를 활용합니다. 버빗 원숭이는 복잡한 경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표범을 위한 소리, 독수리를 위한 다른 소리, 뱀을 위한 또 다른 소리 등 각 포식자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경고음을 냅니다. 하늘은 라일락 가슴 놀러, 붉은 부리 코뿔사에, 그리고 유럽 벌자비새와 같은 철새들로 화려해집니다. 생명은 모든 수준에서 폭발합니다. 비가 온 후 날아오르는 흰개미떼가 수많은 종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잔치를 제공하는 것부터 만개하여 초원을 화려한 색상으로 수놓는 야생화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재생의 아름다움 뒤에는 크루거가 조용한 생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의 3일철 300마리에 달하는 코끼리, 개체군은 식생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인근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살충제로 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야행성 동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개입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명 조절, 코끼리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인공 무릉덩이 폐쇄,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밀렵을 줄이기 위해 2,084마리 이상의 코뿔소 뿔을 잘랐습니다. 크루거는 가장 잘 관리되는 보호구역조차도 외부 세계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곳은 과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자연의 요구와 인간의 영향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야 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의 여정은 북쪽으로 계속되어 차드의 자쿰에 이릅니다. 이곳은 놀라운 몰락과 재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쿠마는 한때 죽음의 땅이었으며 무장한 밀렵꾼들에 의해 코끼리의 95%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는 이 건조한 지역을 무성한 습지로 변화시킵니다. 고독한 종인 케이프 부시벅은 빽빽한 식물을 이용하여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가장 심오한 전환점은 검은 코뿔소의 귀환입니다. 잔혹한 밀렵으로 인해 한때 이 지역에서 멸종된 것으로 선언되었던 검은 코뿔소 6마리가 2018년에 야심찬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옮겨왔습니다. 4마리가 스트레스와 적응의 어려움으로 죽었지만 2023년에 5마리의 새로운 코뿔소가 추가로 옮겨오면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가 점차 회복되어 옛 주민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기에는 붉은 강돼지와 표범 또한 번성합니다. 무성한 식물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교활한 표범은 사자와 하이에나 같은 경쟁자들을 피하기 위해 먹이를 나무 위로 끌어올립니다. 흰목물 떼새와 같은 철사의 떼가 돌아와 하늘을 밝힙니다.
바흐, 살라마바 사라맛. 범람원은 생명의 중심지가 됩니다. 늪지 몽구스, 아프리카 물소, 하마, 그리고 나이라고가 수역을 지배합니다. 하마는 영양분 펌프 역할을 하며 육지에서 수생 생태계로 영양분을 배설물을 통해 운반하여 수중 먹이 사슬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쿠마 자쿠오마의 부활은 단지 대형 동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생명 네트워크의 회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최후의 생태학적 국경이라고 불리는 필리핀 팔라완 군도로 향합니다. 원시림, 푸른 바다, 그리고 웅장한 석회암 산이 하나로 어우러진 팔라완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수백 종의 고유종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 핫스팟입니다. 그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슴종으로 집고양이 크기만 한 필리핀 쥐사슴입니다.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서 빈투로 또는 베어캣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물은 나뭇가지 위를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 고대 포유류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팝콘과 비슷한 독특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야생에 300마리 미만이 남아있는 심각한 멸종 위기종인 비사얀 홍맷돼지도 이곳에서 마지막 피난처를 찾습니다. 팔라완의 지리적 고립은 생명이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허용했으며 종의 형성에 대한 자연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팔라완의 맹그로브 숲은 동물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물기 힘을 가진 공룡시대부터 존재해온 파충류인 바닷물 악어의 영역입니다. 땅 아래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이 거대한 석회암 동굴을 구불구불 흐르며 수백만 년의 시간에 걸쳐 형성된 세계를 이룹니다. 이 동굴 생태계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박쥐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밤에 밖으로 날아가 외부 숲에서 씨앗을 가져오고 그들의 배설물로 동굴 내 먹이 사슬을 풍요롭게 합니다. 필리핀의 맹그로브 숲은 녹색 요새처럼 해안을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매년 에이커당 4,000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로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삼림벌차에 불법 채굴 그리고 성장하는 관광 산업의 압력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초원 여왕들의 대결부터 혹독한 계절을 견뎌내는 생존 여정,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희망, 열대섬들의 경이로운 다양성, 그리고 숲과 바다 사이의 위대한 균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본능, 힘,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쓰여진 생명의 교향곡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크든 작든 포식자든 피식자든 없어서는 안 될 음표입니다. 하지만 이 교향곡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도전들 앞에서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야생의 세계를 보존하는 것은 단지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성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 속에서 고대 숲과 광활한 초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 즉 투쟁, 적응, 그리고 끊임없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